우리 시대 대한민국의 뜨거운 이슈와 쟁점에 대해 변호사들의 냉철한 분석과 토론이 펼쳐집니다. 법률시사토론 변호사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쟁점에 대해 토론하고 이슈를 분석해 주실 두 분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곽지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하급심 판결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2018년 올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이 바로 미투 운동인데요. 그와 더불어서 다양한 성폭행 관련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미투 운동 확산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의 내용을 잠시 보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재판부는 4-5가지 정도로 쟁점을 분류했습니다. 먼저 업무상 위력이 존재하였는지, 그리고 그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그리고 위력의 행사와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이것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 곽 변호사님, 재판부의 판단 구체적으로 어땠습니까?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피해자 김지은 씨가 업무상 위력 관계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서 간음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 거명되고 있는 점, 또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에 대한 임면 등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위력을 가지고 있다, 위력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을 일반적으로 행사해 왔다거나 이를 남용해서 위력의 존재감 자체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히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된 구체적인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며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보면은 업무상 위력에는 해당하거나 또는 존재하는데 다만 이것을 행사한 정황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업무상 위력에 해당하는데 이게 행사하는 거하고 이게 분리되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좀 업무상 위력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형법 303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위계 같은 경우엔 착오에 빠뜨리는 경우를 말하고요. 이때 위력이 문제가 되죠. 이 사안에서도 이게 폭행이나 협박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아니면 권력을 통해서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했고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가 됐다면 위력을 행사해서 간음을 하거나 강제추행을 했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재판부에서는 업무상 위력의 개념을 좀 협소하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력의 존재는 있지만 이 자체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시한 것 같습니다. 송 변호사님. 이게 업무상 위력은 존재하는데 행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본 것이 좀 이상하긴 한데 업무상 위력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행사한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업무상 위력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게 법원의 기존의 이제 태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은 조금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업무상 위력 부분에 있어서 약간 그 업무상 위력적인 관계에 있었느냐 여부를 이제 업무상 위력이 있었느냐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이 진행될 때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부분이 입증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부분의 성범죄가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다 보니까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재해서 범죄의 증명이 가능한가? 라는 의문을 이제 평소 많이 제기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사건에서도 업무상 위력의 행사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자연스러운 이제 논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무상 성범죄 사건들에 있어서 폭행, 협박이나 위계, 위력 등과 같이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이 있었느냐 여부는 사건이 발생하였던 당시 그리고 그 직후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행태가 어찌하였느냐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이 사건 발생 당시의 피해자의 거절의 정도, 사건 발생 직후에 피해자의 행동 양식 등에 비춰봤을 때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서 김 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이제 법원의 업무상 위력의 행사 여부에 대한 그 범위는 그렇게 좁게 해석된 것만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아, 예. 방금 또 말씀 나왔는데 우리 흔히 이제 성폭행 사건 또는 성폭력이죠. 이런 범죄와 관련해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우리 송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사건에서도 사실 성적 자기결정권 이 부분 좀 문제가 되었었죠. 예. 이번 재판부는 김 씨의 진술을 그대로 예.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예. 그 근거로 김 씨가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했는데요. 예. 판결문 중 일부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바닥을 쳐다보며 중얼거리는 방식으로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지만 예. 피고인의 요구에 살짝 안기는 행위로 나아가기도 했다. 예.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가 미투 운동에 반한다고 언급하거나 오피스텔 문을 열고 나가는 최소한의 회피와 저항을 하지 않았다 등 예. 이런 대목들을 보면 재판부는 피해자가 안희정 전 지사에게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재판부는 나아가 여성이 자유의사의 제압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사후적으로 상대방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스스로 부인하는 행위다라고 예. 판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피해자는 평소 자존감이 매우 높은 행동 양식을 보여왔음에도 사건 발생 직후에 네. 자존감 높은 네. 소위 말해서 피해자스러움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희정 전 지사의 행위가 김 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예. 자, 그럼 곽 변호사님, 이게 우리 이 판결을 놓고 이제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법이 결국 피해자한테 저항할 책임까지 지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 뭐 엄밀히 말씀드리면 사실 저항할 책임을 지우도록 법 체계가 규정되어 있지는 그렇죠. 않습니다. 예. 근데 하지만 그렇게 충분히 느껴지실 수 있다고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다른 나라의 법 체계를 보면 이런 성범죄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폭행이나 협박이나 위력이 없다고 해도 성관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다면 처벌하는 사례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명시적으로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또 처벌하는 법 체계도 있습니다. 예. 이런 다른 나라의 법 체계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피해자가 어떤 식으로 자유 의사를 그렇죠. 표현했는지 이런 것에 좀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가해자 처벌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아까도 잠시 이제 증명 책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이나 이런 신빙성 또 여러 가지 간접 증거들을 최대한 이제 갖추어야 처벌이 가능한 시스템이기는 합니다. 대부분 성범죄의 경우에는 직접 목격한 목격자나 그 장면을 촬영하고 있는 동영상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저항을 하였는지 여부는 사건의 성부를 가르기 위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정주의라는 대명제 아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 아래에서 불가피한 고려 요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 피해 여성의 저항 여부 및 그 정도는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 여성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아니라 그 성립 여부를 가르는데 중요한 판단 요소이다. 라는 견지에서 재판부의 판결이 피해자에게 저항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의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뭐 두 분 견해를 종합하면 결국은 피해자한테 저항할 책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느낄 때는 그렇게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고 있는 건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안희정 지사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결과가 무죄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검찰에서는 항소를 아마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2심 판결은 지금 1심과 달라질 것인지 우리 여론에 어떤 국민의 법 감정하고 비춰볼 때 그 2심 판결의 결과가 또 기추가 더 주목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곽 변호사님 2심 판결 1심 그대로 유지될까요? 아니면 다시 유죄로 또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입증에 따라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위력에 의한 가능 강제추행죄를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행위자의 지위가 어땠는지, 그다음에 피해자의 연령, 그다음에 둘 사이의 관계는 어땠는지, 또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또 구체적인 행위의 모습은 어땠는지, 당시 객관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시대의 도덕관념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위력을 행사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인 김 씨가 이런 위력에 제압당해서 사실상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라는 점을 좀 더 보강해서 입증을 한다면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뭐 입증을 좀 더 잘한다면 맞습니다. 유죄가 가능성도 있다. 어떻습니까, 송 변호사? 사실 제가 안희정 사건에 있어서 검찰이나 피고인이 제출하는 증거를 직접 보고 그렇죠. 판단하는 판단적 지위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원초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예측하기 틀려도 책임 안 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형사법, 증거법적인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아무래도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는 현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의 진술이 유일하고요.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사죄를 했다거나 사건 발생 당시 그 직후에 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격하게 비난했다거나 이렇게 사건에서 드러나는 특이점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결론에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심과 크게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안희정 지사에 대한 무죄 선고가 난 이후에 우리 이제 성범죄 관련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각 변호사님 어떤 내용으로 개정하자는 것인가요? 네, 기본적으로 노 민지, 노 룰을 도입하자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아니라고 말하는 게 바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피해 여성들이 성관계나 아니면 이런 스킨십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다라고 명시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가해 남성들이 이렇게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속으로는 좋으면서 내심의 의사는 동의하면서 겉으로만 싫다고 표현을 하는 거다. 이렇게 오인을 하고 행위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고요. 근데 이렇게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드러냈는데도 만약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이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폭행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폭행과 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만 현행 강간죄로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형법을 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사실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3월부터 여야를 막론하고서 현행법을 개정하자는 이런 취지의 발의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처리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강간죄 이건 폭행 협박을 주로 위주로 해서 범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 그냥 본인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을 때의 경우에도 범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송 변호사님? 우리 법 개정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보완할 부분이 있나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무턱대고 증거가 부재하는 상황에서도 범죄를 성립시키는 방향으로의 개정은 적절치 않다고 보이고요.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요건 사실들을 세분화하거나 아니면 하위 법령으로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상황들을 예시를 해서 피해자 입장에서도 가해자와 함께 어떠한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은 성범죄 피해자로서 인정을 못 받겠구나. 라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가해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행위가 어느 정도까지 연출이 된다면은 이거 성범죄로 처벌받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예측이 가능하도록 한다면은 아무래도 성범죄를 좀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 변호사님은 우리 성범죄 관련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성범죄 유형을 좀 더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법률 시사 토론 변호사들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를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법률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의 주제는 국민연금 개정 논의입니다. 우리 100세 시대를 맞아서 노후 대책은 개인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국가 사회적으로도 복지 정책의 하나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중요한 노후 대책으로서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국민연금을 인상한다. 그리고 또
더 오랫동안 납부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송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인상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는데 국민연금 인상해야 되는 이유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일단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예. 5년마다 한 차례 이뤄지는 재정 계산을 바탕으로 네. 국민연금 기급 운용 계획 등이 새롭게 수립되는데요. 그렇죠. 사실 그 전부터 고령화, 인구 감소 등의 문제 등으로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다라는 불안감은 예. 계속돼서 제기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최근 보도된 자료 등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지난 5월 기준 예. 634조 원에 달하고 그렇죠. 634조. 적립금이 계속 증가해오는 2041년경에는 자산 보유액이 최고점에 달해서 1,778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 2042년부터 급격하게 수지 적자가 발생해 네. 2057년경에는 고갈될 전망이라는 거죠. 예. 때문에 이러한 고갈 사태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에 대한 제도나 예. 법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이제 발화된 계기가 된 겁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이제 계속 기금이 계속 증가하다가 예. 2042년부터 감소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감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갑자기 감소하게 되나요?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데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게 됩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저출산이나 기대 수명 증가와 같은 인구 변수가 있겠고요. 네. 경제 성장률 등과 같은 거시경제 변수가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 판단입니다. 예. 또 경제 성장률 하향 전망치도 적립금 고갈 시점을 빨라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변수인 실질 임금 상승률, 예. 실질 금리, 예. 물가 상승률 등이 과거 예측보다 예. 악영향으로 작용을 하면서 국민연금 역시 더욱 빠른 속도로 소진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것인데 예.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면 당연히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게 될 것이고요. 금리가 낮아지면 기금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감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악영향으로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 그냥 굉장히 이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해봐도 이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적어지고 그리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나중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 많아지는데 국민연금을 납부할 사람은 없다. 그래서 결국 고갈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국민연금 인상과 관련해서 또 하나 좀 문제되는 것이 바로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소득 대체율 잠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소득 대체율의 개념에 대해서 예.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 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에 대비해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흔히 연금 급여율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 대체율이 50%라고 예. 가정을 하면 40년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잡았을 때 월 예. 평균 소득이 100만 원인 사람은 은퇴 후에 월 50만 원을 아까 50%라고 예, 그렇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월 50만 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 소득 대체율. 생애 평균 소득, 그 본인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이죠. 그리고 또 거기 또 하나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건 40년 기준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2018년도 현재 우리 소득 대체율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는 45% 정도입니다. 45%, 예.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소득 대체율은 이것보다 낮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 소득 대체율은 예. 더 낮을 것이다. 그 이유가 또 뭔가요? 아까 서두에서 언급을 잠깐 해주셨는데요. 네. 이 45%의 소득 대체율이 성실하게 60세까지 일을 하고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 가능한 수치입니다. 예. 그런데 요새 아시겠지만 청년 실업 또 비정규직이 너무 많고요. 예. 실질적으로 40년 동안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는 국민들의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소득 대체율은 45%의 절반도 채 안 되는 20% 안팎으로 40년 가입 기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명목 소득 대체율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40년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40년 납부하기 어렵다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명목상으로는 45%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 절반에 밖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통계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우리 평균 가입
기간이 17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실제로 소득 대체율은 24%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법률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 주제는 국민연금 개정론입니다. 우리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때가 바로 1988년인데 이때 당시에는 소득 대체율이 가입기간 4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70%였습니다. 그런데 급격한 고령화 그리고 외환 위기에 따른 재정 불안론이 퍼지면서 결국 1998년 1차 국민연금 개편이 있었는데 그때 60%로 소득 대체율이 떨어졌습니다. 이후에 2008년 2차 연금 개편이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개편이 있었는데 이때 60%에서 매년 0.5%씩 낮아져서 그리고 2028년까지는 단계적으로 결국 40%까지 하락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45%라고 합니다. 자, 우리 국민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소득 대출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나중에 노후에 받을 연금이 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많은데 아울러서 국가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고심이 크죠. 그래서 지난 17일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자, 이때 우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권고안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권고안이 나왔는지 곽 변호사님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가지 정도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가입자들의 노후 보장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아까 계속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소득 대체율 자체를 높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래서 소득 대체율을 45% 정도로 인상을 하고 대신 보험료를 즉각적으로 내년부터 2% 상당 인상하자 이런 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 대체율 자체보다는 국민연금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대체율 자체는 현행 40%로 유지하면서 대신 점차적으로 2019년부터 2029년까지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13.5% 상당을 인상하자라는 두 번째 안이 있습니다. 결국 첫 번째 안은 소득 대체율을 이제 45%로 40%로 원래 내리게 돼 있는데 이걸 45%로 그대로 인상을 다시 하고 대신에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바로 2% 올리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민연금 유지를 위해서 소득 대체율을 현행 40%라는 것은 2028년까지 40% 된다는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결국 또 마찬가지로 보험료는 좀 단계적으로 조금씩 올리자라는 말씀이시죠. 결국 뭐 요약해보면 둘 다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닌가요?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좀 읽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이 아직까지는 실행 의지가 담긴 구체적인 정부안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민간 전문가들이 내놓은 권고안입니다. 또 정부가 향후에 공청회 등을 거쳐서 올해 10월 정도까지 계획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과거에도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내용이 계속 화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논의되거나 실행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번에 정부안에서도 보험료율 인상이 실질적으로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이게 국회에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국민들의 이런 저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여론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우리 두 분은 어떤가요? 우리 1안과 2안 중에서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어떤 안이 좀 더 나은 것이라 생각하시는지 먼저 곽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저는 2안이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소득 대체율은 그러니까 현행대로 유지하되 2019년부터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내용인데요. 두 안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보험료가 인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안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제 내년부터 즉각적으로 보험료를 인상을 하자는 것인데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기본적으로 낮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보험료를 인상을 하는 데 대한 사회적인 합의나 국민들의 공감이 사실 굉장히 부족합니다. 근데 결국 납부 의무는 국민에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인상안보다는 19년부터의 인상을 하되 그 사이에 국민들이 이런 보험료 인상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충분히 사회적인 논의를 그 사이에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곽 변호사님의 의견과 동일하게 두 번째 안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이다. 우선 당장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각종 세금이나 4대 보험료 등의 크기가 너무 클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납부한 세금이나 연금, 기금 등이 제대로 운용이 되고 있는지에 관한 국민들의 신뢰가 좀 많이 낮은 상태고요. 직접적으로는 먼 미래에 내가 낸 보험료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 당장 소득 대체율을 높이기 위한다는 이유로 급진적으로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두 분 다 이해한, 그러니까 결국은 현상 유지하면서 좀 예. 적게 내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감정과는 뭐 동일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만약 이안으로 우리가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득 대체율은 그대로 두자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노후의 빈곤은 그대로 또 문제가 남게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 또 어떨까요? 또 우리가 지금 미래 세대에 결국 짐을 지우는 꼴이 아닌가, 노후 빈곤에 대해서 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곽 변호사님? 기본적으로 노후 빈곤에 대한 대처나 방안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별도의 국민연금에 100% 의존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거 외에도 노인들이 충분히 사회보장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혜택들을 마련하는 게 일단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미래 세대들에게 현 세대의 짐을 지우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렇죠. 이 지적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결과적으로는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어떻게 운영을 시키는지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좀 더 투명화해야 할 것 같고요. 좀 더 내실 있게 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혁과 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거시적인 시각에서는 사회자님과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로 노후의 빈곤이 유지되는 것 아니냐, 미래 세대 짐을 지우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것이 이제 곽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현재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항상 지금 현재 국민의 공감대가 바탕이 된 제도를 추진하여야 미래의 결과를 온전히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이제 부족한 부분은 수정을 하고 이제 더 나은 부분으로 나가기 위해서 잘된 부분은 권장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견지에서 현재를 보면 국민연금을 없애자는 취지의 국민청원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래에 도래하게 될 노후의 빈곤이나 아니면은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 등의 문제 등으로 즉각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무책임할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국민연금 자체를 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을 아예 폐지하라, 내지는 국민연금 강제로 가입하게 돼 있는 이 제도를 폐지하라라고 하는, 어쨌든 폐지하라는 쪽의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주 분노 어린 여론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먼저 곽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국민연금 폐지할 필요가 있나요? 개혁해야 하고 상당히 많이 바뀌어야 하지만 폐지를 논의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말도 있죠. 저는 좀 이 안에서 내실 있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아직은 좀 걸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국민연금이 사회보장 제도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노년층, 또 장애계층, 또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는 그런 사회의 의지가 또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폐지하면 또 이분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나 대책이 현재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또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문제를 우리가 발견을 했고 여실히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충분한 논의와 개혁 의지를 담아서 좀 바꾸어 나가면 어떨까라는 희망을 좀 걸어봅니다. 일단 곽 변호사님의 의견도 사회보장적 견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타당하고 일리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한 가지 드리면 이제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는데 그 법률사무소에서 매달 이제 4대 보험료를 지급할 때가 되면은 사실상 이제 직접적으로 가시적인 반대 없이 4대 보험료를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준조세죠,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부담되고 또 당장 이제 줄일 비용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뭐 전기세를 어떻게 줄여야 되냐, 아니면은 뭐 비품을 좀 더 적게 구입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듯이 일반인들도 똑같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견지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국민연금에 있어서 보험료를 납입하는 거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거고요. 그러면은 더 나아가서 소비가 위축되고 그거의 절반을 부담해야 되는 기업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연금 제도를 완전 폐지해야 된다. 라는 의견도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강제 가입하는 걸 폐지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당연히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제 가입
제도 자체를 폐지하게 된다면은 네. 실질적으로 네. 연금제도 폐지 수준에 네. 이르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하는 게 사실상. 지금 현재 국민들의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이제 공감대 측면을 고려해봤을 때 그 두 가지가 아마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나가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 지금 송 변호사님께서는 아주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우리 국민연금에 대한 솔직한 어떤 심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국민연금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런 여론까지 나오고 있는 것인가요? 어떻습니까? 또 다른 뭐 문제점 있을 것 같은데, 송 변호사님. 예, 연금제도가 소득에 비례해서 납부를 하고 예. 수급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을 반영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노후에는 소득 불평등이 일어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한국을 비롯해 OECD 회원국 전반에서 저소득자는 고소득자보다 기대 수명이 더 낮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고요. 예. 더 나아가 결과적으로 고소득자에 비해 저소득자의 연금 총액이 13%가량 더 적다고 합니다. 예. 특히나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예, 뭐 결국 노후 빈곤도 문제인데 거기에 노후 또 불평등까지 되네요. 소득 불평등까지 그대로 예, 이어진다라는 문제가 또 있게 되겠네요. 또 뭐 그거 못지않게 또 걱정이 뭐 있죠.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결국 폐지하란 말이 나오게 된 것은 내가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나중에 국민연금 실제로 수급 또는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또 심하다고 합니다. 이 고갈되기도 할 것이고 하다 보니까 나한테 돌아올 것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이죠. 어떻습니까? 실제로 고갈되면 우리가 못 받게 되나요, 박 변호사님? 네. 결과적으로 뭐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연금을 못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없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예. 있습니다. 예. 국가가 뭐 못 받겠다라고 얘기하면 못 주겠다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국가 입장에서 예.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될 텐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적립금을 이제 쌓아두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설령 적립금이 고갈이 된다고 하더라도 만일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걷어서 곧바로 이제 나누어주는 부과 방식으로 이거를 변화할 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과 방식으로 운영을 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부과 방식 현재는 적립 방식인데 부과 방식으로 나중에 변경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부과 방식은 결국 미래 세대에 대해서 짐을 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해당 시기에 돈을 걷어서 바로 필요로 하는 노후 세대에게 바로 지급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나중에 우리가 고령화 시대를 완전히 본격적으로 맞이하게 됐을 때 그때 젊은이들 또 저출산이면 또 젊은이 더 적지 않습니까? 이 젊은이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실은 예. 아랫돌 빼서 윗돌 깨기 그렇죠. 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만일 어떤 개혁도 없이 단순히 그렇죠. 기금이 고갈됐을 때 이렇게 부가 방식으로 하겠다. 전환을 하게 될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보험료가 24.6%가 상승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요. 예. 따라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보험료를 지금부터라도 점차적으로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그 있습니다. 부담을 점점 완화시키겠다는 예. 말씀이시잖아요. 예, 연금에 우리 부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 외에도 또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 세금으로 연금을 충당해 주는 겁니다. 결국 법적으로 국가가 연금을 보장해 주는 뭐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것인데 이번 공청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자는 그렇죠.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쪽에서는요, 이걸 명문화한다고 해도 사실은 달라지는 게 없다. 그렇기 네. 때문에 현행 유지가 합리적이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국가가 이걸 결과적으로 책임지도록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네. 이런 것도 추상적인 표현이라는 단서를 달아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국가의 최종적인 지급 책임을 명문화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뭐 명문을 한다 하더라도 별로 달라질 게 없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예. 또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민연금법에 있는 이 조문과 그다음에 공무원연금 또는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있는 조문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구체성에 있어서.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명문화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위원회는 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인가요? 예. 일단 그 규정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네.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가의 책임 조항에 대한 유일한 규정인데요. 그렇죠.
여론도 그렇고요. 사실 저도 그렇고요. 이 표현이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예. 국가의 지급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규정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결국에는 위원회는 이 정도 표현이면 국가의 의무가 충분하다. 예. 충분하게 표현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송 변호사님? 이게 뭐 충분합니까? 일단은 말씀해 주신 국민연금법 제3조의 이 국가의 책무 예. 규정은 조금의 해석의 여지가 많은 내용을 예. 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연금법 등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여금, 연금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렇죠. 부담하여야 한다. 그렇죠. 라고 국가의, 예. 이러한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도 엄연히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한해서만 필요한 시책 수립 시행 의무로 그칠 것이 아니라 공무원 연금법 등과 같이 명시적으로 국가의 부담 의무를 규정하게 된다면 그나마 국민연금 운영에 관한 국민의 신뢰도가 조금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자, 곽 변호사님도 개인적으로 이 지금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내놓는 의견, 이게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뭐 안 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뭐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예. 사람으로서 당연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이나 사학연금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인 지급 책임이 국가에게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연금 자체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국가로부터 결국에 국민들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규정이 없는 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이 결과적으로 100% 보장되지 않는다는 걸 반증하는 그렇죠. 것이죠. 근데 우리가 계속 지금 서두에서부터 이야기해 오고 있는 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정도의 추상적인 규정만을 믿고 예. 우리가 어쨌든 지급을 해볼 테니 뭐 납부해라라고 설득하는 게 사실 쉽지 않는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예. 명확하게 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금 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국민연금 우리 개정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그리고 또 군인 사학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외에. 근데 이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은 소득 대체율 면이나 또는 또 보험료율 그다음에 아까 방금 나온 대로 국가의 어떤 지급 보장이죠. 국가 그런 규정도 또 가지고 있고 해서 이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과 비교했을 때 국민연금 턱없이 보장하는 정도가 굉장히 이게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더불어서 국민연금 같이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 어떻게 생각하시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곽 변호사님 어떤가요? 우리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국가가 최종적인 지급 책임을 진다는 건 결국엔 국민들 세금에서 그렇죠. 그 최종적인 지급 의무가 생긴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국가가 최종적으로 이걸 책임을 진다라고 명문화하는 것도 의미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더 큰 저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매달 상당한 금액을 납부를 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그 재정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투명해지고 좀 경영이 공개가 되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연금과 규정 형식에 있어서도 엄연히 다른 내용의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또 그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위해서라도 명문화로 국가의 지급 보장을 규정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한 가지 통계를 말씀드리면 세계 각국의 공적연금제도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멜버른 머서 글로벌 연금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의 2017년 결과를 보면 한국의 연금제도는 30개국 중에 25위, 최하위에 머물렀는데요.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이 국민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부가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한 게 아닌가라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봤을 때 당연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플러스 곽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국민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라도 그 국가의 지급 보장은 명문화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어떤 신뢰도 이것을 높이는 것이 최고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어떤 처방을 가지고 오더라도 지금 신뢰가 없다면은 백약이 무효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률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 주제는 국민연금 개정 논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국민연금 요율을 인상한다든지 또는 소득 대체율 문제,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인지 문제, 그리고 국민연금 고갈될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연금 법을 만약 개정한다 치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정해야 될 것인지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면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곽 변호사님 어떤가요? 어떤 부분이 좀 더 보완됐으면 좋겠습니까? 예, 일단은 민간 전문가들도 판단을 했지만 시기의 차이는 있어도 결과적으로 인상은 필연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 개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면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엔 내가 납부하는 보험료가 인상되는 보험료가 제대로 예. 쓰일 수 있다, 예. 쓰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제고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데요. 보험료 인상을 하는 거 좋겠지만 그거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와 논의 예. 그리고 과연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내실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러한 점에 대한 충분한 공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현재 국민연금 제도의 존속을 위해서 네. 보험료를 인상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소비 대체율을 상향 조정하자라는 예. 부분에 소득 대해서는 대체율, 예, 소득 대체율을 상향 조정하자라는 네. 부분은 국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보험료를 언제부터 얼마나 상승시킬 것인가, 보험 대체율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할 것인가에 관한 국민의 구체적인 공감대는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 현행과 같이 유지를 하고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더불어 이제 명목상 소비 대체율 45%라는 것에 소득 대체율 45%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예.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받는 소득 대체율이 어느 정도 이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과 네. 같은 사회 안전망과도 함께 조화롭게 한번 개정을 생각해 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국민연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전제에서 두 분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국민연금 개정 논의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 보았습니다. 자, 이 주제와 관련해서 마지막 한마디로 두 분께 정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곽 변호사님. 마지막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예. 100세 시대 국민연금 어디로 나아가야 하나 예. 100세 시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령화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맞닥뜨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 우리가 고령이 되면 당연히 우리가 젊었을 때처럼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내가 젊었을 때는 내 힘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내 힘으로 번 돈으로 살 수 있겠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중에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물론 국민연금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면서도 모순되게 나의 노후 보장 중에 가장 신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연금을 또 꼽고 있습니다. 그래도 믿을 만한 그거밖에 그쵸. 없다. 사실 되게 모순되긴 했는데 그만큼 또 국민연금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또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럼 결과적으로 이 국민연금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후 보장과 이런 사회 안전망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재정 건전성이 당연히 높아져야 할 것이고요. 또 정부와 사회 전반에서 이것을 지속하려는 의지가 점차 나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서 국민연금 전반에 대한 걱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송 변호사님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릴까요? 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 개선 문제는 단순히 보험료 금액 인상, 예. 소득 대체율의 유지 여부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국민들이 국민연금 운영 실태와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도를 부여하고 있는지, 정부가 국민의 공감대를 어느 정도까지 끌어낼 수 있는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향후 오랜 기간 지속하게 될 국민연금 제도가
실효성을 잃지 않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국민의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연금 액수와 같은 정확한 국민의 현실이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저의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대한 한마디를 말씀을 드리면, 국민연금 제도는 국민의 현실을 반영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만큼 개선해야 한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공감이 없이 개정할 수 없으니 국민 공감하는 만큼 개정해야 된다는 말씀. 맞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국민연금 개정 지금까지 1988년도 처음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10년마다 거의 10년마다 개정이 되어 왔고 2018년도 지금 개정 논의가 한창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합의 또는 국민들의 어떤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는 결코 국민연금 개편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정부 당국자 여러분, 그리고 아울러서 공무원, 군인, 그리고 사학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반드시 같이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열띤 토론과 이슈 분석을 해주신 두 분 변호사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 윤리 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법관으로 취임할 때 대법원장 앞에서 하는 선서입니다. 선서란 여러 사람 앞에서 어떠한 일을 성실히 할 것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특히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그 직위에 취임할 때 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공무를 공정하게 집행할 것을 맹세하는 선서를 합니다.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선서를 한다는 것은 이들의 직업이 단순히 한 개인의 생계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직무가 인간과 사회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것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추구하고 동의하는 가치에 대해 흔들림 없는 신념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15세기와 16세기에 걸쳐 살면서 유토피아라는 명제로 잘 알려진 토마스 모어는 영국의 왕 헨리 8세의 신임에 의해 대법관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모어는 헨리 8세가 당시 이혼을 인정하지 않았던 카톨릭 교회법을 무시하고 스페인 여왕 캐서린과 이혼하고 왕비 앵과 재혼하려는 데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을 파멸로 몰아넣지 않고서는 내게 제시된 선언문대로는 양심상 도저히 선서할 수 없다며 헨리 8세와 캐서린의 결혼을 무효로 하는 선언문을 끝내 읽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났고, 그로부터 3년 뒤인 1535년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융통성이 없었다고도 볼 수 있는 토마스 모어의 선택. 하지만 그의 선택이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적지 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 압박 속에서도 법이라는 당시 사회적 약속을 수호하려 했던 토마스 모어의 의지와 태도,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법부 사상 초유의 재판 거래 의혹 사태가 매우 이질적인 모습으로 교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으로 인해 재판받는 당사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법원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재판을 정치권과의 거래 대상으로까지 여기는 사법부에 대해 정관 예우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1선 재판부에서는 재판 절차와 판결 곳곳에서 사소한 실수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사상 초유의 재판 거래 의혹 사태를 맞이한 대다수 법관들 역시 소위 멘붕 상태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땅에 떨어진 사법부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길은 지금 당장의 재판에 더욱 집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재판 거래 발상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법원이 오히려 국민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그 자체로 위헌적 발상입니다. 따라서 사법행정권 남용 가담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가담 정도에 따라 엄중한 처벌과 징계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거래 발상은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를 위한 것이 아니며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법부 스스로도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헌법 가치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률수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우리 시대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와 함께 냉철한 이성의 소유자 변호사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